실패는 없고 성공만이 있을 뿐이다. 히토리 씨는 장사는 모험이 가득한 즐거운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사를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상인으로서 인생이 즐거워지죠.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인의 실패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야. 하지만 나의 장사 방법은 지혜를 쓰지 돈을 쓰지 않으니까 실패할 일도 없어. 이 말 속에는 그의 사업에 대한 마음가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것은 최대한 절감합니다. 히토리 씨는 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한 푼이라도 아껴라. 예를 들어 간판은 골판지를 쓴다든가 광고는 손으로 직접 쓰고 사무실은 자기 집 방 한 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10명의 제자가 장사를 시작할 때 히토리 씨는 골판지에 손으로 직접 쓴 간판을 선물했습니다. 장사의 목적은 돈을 버는 일입니다. 지출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이익을 내는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익이 나오면 그 금액 범위에서 다시 다음 출자를 고려하죠. 말하자면 처음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고 시작해서 이익이 나면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처음 시작한 상태로 돌아갈 뿐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손해가 없으니 실패도 없고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도 시작점으로 돌아갈 뿐이므로 본인에게 의욕만 있다면 몇 번이고 재기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걱정 없이 즐기면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사실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히토리 씨는 그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서 사업을 즐기도록 합니다. 히토리 씨의 사업에 대한 두 번째 기본적인 생각은 지혜를 쓰는 일입니다.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하죠. 돈을 쓰지 말고 지혜를 써라. 돈을 쓰지 말고 머리를 써라. 돈을 쓰지 않고 단지 안전하게만 나가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돈을 쓰지 않는 대신 지혜를 써야 합니다. 지혜를 써서 상품을 준비하고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돌발 사태 역시 지혜로 극복해야만 이익이 발생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야말로 상인에게 필요한 재능이고 실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은 자영업뿐 아니라 직장인에게도 해당되죠. 직장인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곧 상품입니다. 회사가 나라는 상품을 사주는 동안은 지출이 없지만 회사가 언제까지나 나라는 상품을 사준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봉급이라는 이익에서 가능한 한 돈을 절약하고 돈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라는 상품을 다른 회사에 팔 때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고 또 직장인이라는 장사를 안심하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 절약하는 사고는 자기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죠. 회사가 원하는 것 역시 이익을 내는 일이므로 회사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원은 상품 가치가 높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회사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은 경비를 낭비하는 사람보다 매우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경비를 아끼며 일을 하려면 그만큼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지혜를 내고자 하는 생각은 상품 개발이나 기획 제안과 같은 일에도 활용할 수 있죠. 물론 영업직이라면 거래처에 상품을 팔기 위해 지혜를 쓰는 일은 당연하죠. 즉 지혜를 내는 일은 자기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상품 가치가 높은 사원은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고요. 그 회사가 히토리 씨가 말하는 장사의 기본을 지키는 회사라면 분명 빠른 출세가 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회사가 그렇지 못한 곳이라면 보다 높은 값으로 자신을 사줄 회사에 자신을 팔거나 독립해서 장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내는 사원은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이익을 내주면 그만큼 회사는 안정적이 되고 더 오랫동안 자신이라는 상품을 사주므로 급료라는 이익을 오랫동안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즉, 경비를 절약하는 지혜를 쓰는 것도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히토리 씨는 말하죠. 내 방식대로만 한다면 실패란 있을 수 없고 오로지 성공만이 있을 뿐이야. 그러므로 언제나 설레고 즐겁지. 나는 설레고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다네. 모두 이 배에 함께 올라타고 즐거운 여행을 같이 하지 않겠나? 돈을 절약하고 지혜를 쓰자. 이 말은 자영업자나 회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도 중요한 장사의 기본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히토리 씨와 같은 배를 타고 장사라는 즐겁고 모험 가득한 여행을 떠나보지 않겠습니까? 돈을 쓰지 말고 지혜를 써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살자. 히토리 씨는 종종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다고 느끼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히토리 씨의 생각 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향상심입니다. 사람은 향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히토리 씨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히토리 씨는 또 말하죠. 인간은 안정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야. 아내에게 내가 먹여 살릴 테니 당신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 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네. 아내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아니야. 애완동물은 먹이만 주면 되지만 인간은 설레는 마음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네. 먹고 사는 것만 걱정이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이네. 인간은 마음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살아가는 거지. 단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즐겁고 보람있게 살아야만 인생이라고 히토리 씨는 생각하죠. 험준한 산을 오르고 아무도 밟은 적이 없는 땅으로 떠나는 것도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향상심의 발로입니다. 향상심이 있으므로 인간은 모험을 추구하죠. 히토리 씨는 인생이란 정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영혼을 살찌우고 정신 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인생이 있습니다. 즉 인간은 정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정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제이고 그 과제를 극복하고 정신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람은 희열을 느낍니다. 이것이 히토리 씨가 말하는 정신의 수행입니다. 현대인의 인생은 경제적인 이익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과제가 뒤따르죠. 현대인의 인생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 만나는 수많은 과제를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정신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대인은 장사라는 모험 속에 있으며 그 모험을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고 히토리 씨는 생각합니다. 향상심을 가지자.
이것이 장사나 사업에 성공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분명 돈을 버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내가 파는 상품에 몰두하라. 어떤 사람이 이런 상담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어떤 민간요법 상품의 수입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품을 국내에 팔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들여 잡지에 광고를 내고 잡지사나 방송국 등의 물건을 팔아보기도 했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합니다. 상품 보급에 관해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 어떤 상품을 팔려거든 우선 내가 그 상품에 정말 빠져야 한다네. 누가 뭐라든 설사 30년이 걸리더라도 국내에 기필코 팔고야 말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야 해. 그뿐 아니라 이 상품이 과연 잘 팔릴까 하는 미심쩍은 기분을 가져서는 안 된다네. 히토리 씨는 그런 미심쩍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품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라면 상품을 팔 꿈도 꾸지 마라. 설령 꼭 팔고자 하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성공할 확률은 3분의 1이므로 그런 어중간한 태도로 시작한다면 잘 될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상품을 팔려고 한다면 먼저 그 상품에 반하라는 것이 히토리 씨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매점에 따라서는 취급 상품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는 특정 제조회사의 대리점을 하고 있거나 도매점과 거래하고 있는 경우 등 대부분의 소매점이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팔기 위해 제조회사의 대리점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팔고 있는 상품에 몰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좀 더 진지하게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을 살펴보면 반드시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신중하게 만들어졌으므로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제조회사에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슨 상품이든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상품에 좋은 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소매점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좋은 점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상품이라도 다른 회사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분명 어딘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상품이 다른 회사 제품보다 튼튼하고 즐기며 쓰기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품을 철저히 파악하면 분명 좋은 점이 보입니다. 그 상품을 팔려면 눈에 불을 켜고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히토리 씨는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상인에게 많은 것을 좋아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일을 좋아하는 노력, 상품을 좋아하려는 노력, 손님을 좋아하려는 노력 등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노력은 쉬운 일이야. 일이 좋아지면 장사가 즐겁고 설레지. 왜냐하면 좋아하는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권하니까 이보다 즐거운 일은 없지 않겠나? 상품에 반해야 한다. 이것은 상품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상품에 반하면 즐겁게 돈을 벌 수 있고요. 도미노는 맨 처음부터 넘어뜨려라. 어떤 상품에 반해 기어코 그 상품을 판매해야겠다면 그 다음은 어디서부터 광고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하죠. 도미노는 맨 처음부터 넘어뜨려라. 정말 좋은 물건이니까 꼭 써보세요 라고 할 만한 물건이 있다면 처음부터 멀리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친한 사람부터 먼저 권해보라. 정말 좋은 물건이라면 소중한 사람에게 권하고 싶지 않겠나? 친척에게 권하고 친구에게 권하고 이웃에게 권하는 식으로 가까운 사람부터 권해보자. 그러면
일전에 그 물건이 좋던데 하고 만족해 하거나 좋은 물건 권해줘서 고마워라는 인사를 듣기도 하지.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물건에 모든 것을 걸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기꺼이 도와줄게야. 그런 식으로 점차 보급 범위를 넓혀보게. 정말 좋은 물건이라면 가까운 곳에서 소문나면 굳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먼 곳까지 보급될 수 있지 않겠나? 처음부터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를 내거나 멀리서부터 보급하려다가는 실패한다네. 가까운 곳에서 인기 없는 상품이 먼 곳에서 인기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야. 도미노는 맨 처음부터 먼저 넘어뜨리지 않는가. 처음 것이 넘어지면 차례차례 다음 것이 넘어지지. 상품 보급도 이와 똑같은 이치라네. 보급하고 싶으면 맨 처음 도미노부터 넘어뜨려보게. 내가 먼저 반하고 그 상품을 가까운 사람부터 권하자. 이것이 우리가 히토리 씨에게 배운 방법입니다. 도미노는 맨 처음부터 넘어뜨린다. 이것이 상품 보급의 기본입니다. 반한 상품을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권해봅시다. 그것이 도미노의 맨 처음 것이 되어 머지않아 전국으로 퍼져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줄지도 모를 일이죠. 멋진 생각으로 장사하라. 장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파는 상품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요. 히토리 씨가 말하는 장사의 기본 자세는 우선 상품이 손님에게 이득이 된다고 믿는 일입니다. 히토리 씨는 내가 만족하지 않는 상품을 파는 것은 사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좋지 못한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것은 분명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토리 씨는 또 장사의 종류는 수없이 많으며 규칙 없는 격투기라고 했죠. 히토리 씨의 장사에서 유일한 규칙은 멋스러움입니다. 히토리 씨는 만족스럽지 못한 물건을 파는 것은 상인으로서 좋은 모습이 아니므로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에는 멋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돈을 벌려고 이 물건을 파는 거야 라고 자녀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마시면 몸에 좋지는 않지만 내 몸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든지 좋은 물건은 아니지만 돈도 필요하고 잘 팔리니까 그냥 파는 거야 라고 자녀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자녀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사고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장사는 보기에 좋지 않을 뿐이니 그만두어야 하는 게야. 장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런 멋없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손님은 좋다고 한다면 내 머리가 나쁘거나 가치관이 보통 사람과 다를지도 모르죠. 이런 의견을 고치지 못하는 것도 멋진 모습이 아니라고 히토리 씨는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물건이라도 팔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손님이 그 상품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네. 하지만 고집 센 사람은 내가 좋으니까 하고 좀처럼 생각을 고치려 하지 않아.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물건은 팔리지 않고 늘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은 물건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말하지. 머리가 굳어서 장사가 안 되는데 자기 허물은 접어두고 세상 험담만 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 곧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항상 아이디어를 짜내고 연구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멋진 상인이죠. 즉 나를 바꾸지 못하는 고집은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반대로 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솔직함과 융통성을 가진 사람이 바람직한 상인의 모습이죠. 아무리 내가 좋다고 생각해도 손님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독선이고요.
이 차이를 히토리 씨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토리 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멋진 상인이 되자. 히토리 씨는 상인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나 자세가 있는데 이런 사고나 자세가 정신 수준을 높인다고 말하죠. 이를 몸에 익혀 정신 수준을 높이는 사람이야말로 히토리 씨가 말하는 멋진 상인입니다. 즉 멋진 상인이란 장사를 하는 사람의 이상형이며 정신을 향상시키는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멋진 상인은 성공하는 상인의 감각적 지표이다. 장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생각을 멋지다고 느낀다면 그의 인생은 즐거워진다. 독자 여러분도 언젠가는 히토리 씨가 말하는 멋진 상인이 되기 바랍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히토리 씨는 상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도 겁내지 않고 싸워야 멋진 상인입니다. 작은 소매점의 경우 가까운 곳에 대형 매장이 생겨서 전전긍긍하는 예가 많은데 대형 매장은 가격도 싸고 물건도 잘 갖추어져 있어 우리처럼 작은 가게는 손님을 빼앗겨 버린다 라고 하죠. 마루칸의 상품을 팔고 있는 가게에도 이런 예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형 매장에도 우리 상품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데 왜 팔리지 않나? 대형 매장이 생기면 손님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 매장 앞에서 광고지를 돌린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돌릴 수 있어. 큰 매장이 생겨 지금보다 손님을 더 많이 불러주니까 좋은 일 아닌가? 그런데 왜 당신 상점은 장사가 잘 되지 않나?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렇다라고 느낍니다. 대형 매장을 겁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느낄 뿐이죠. 직접 부딪혀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해보기도 전에 져서는 안 된다고 히토리 씨는 말하죠. 대형 매장이 문을 연다고 해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멋지다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보기도 좋지 않아. 상인의 모습은 일단 멋져야 한다네. 상인이 멋져 보이지 않으니까 자녀는 아버지 뒤를 잇지 않고 모두 훨씬 안정되어 보이는 셀러리맨의 길을 걷는 게야. 하지만 사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훨씬 멋진 모습이지. 내가 저 대형 매장을 이겼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가?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는 멋진 사람이야.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지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나? 장사의 자긍심을 가지고 싸워서 멋진 상인이 되어보게. 여기서 말하는 직장인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각도 없이 단순히 안정된 회사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월급을 받는 장사를 한다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매장을 겁내지 말라는 말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프로 세일즈맨에게도 유용한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사가 자랑하는 상품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해 오면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이때 대기업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졌다고 할 수 있죠. 오히려 대기업이 진출한다는 건 이 시장이 유망하다는 증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제 아무리 대기업이지만 이 물건만큼은 우리 회사의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질 수는 없다고 투지를 불태우는 계기로 삼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월급쟁이지만 대기업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자녀에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멋지다, 나도 아버지처럼 기술자가 되고 싶다 라든지 아버지처럼 영업사원이 되겠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강한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는 상인에게 꼭 필요한 향상심을 크게 북돋아줍니다. 대기업이 진출했다고 해서 싸워보기도 전에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워요. 무슨 일이든 필사적으로 맞서 경쟁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멋진 상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 찾아오는 시련. 사람은 가르쳐도 크지 않는다. 히토리 씨는 장사할 때는 지출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죠. 한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네. 종업원이 2~3명씩 있는 가게가 많은데 신기하게도 그런 가게는 꼭 손님이 드문드문 있지. 종업원을 전부 그만두게 해보게나. 그래도 매상이 비슷하다면 2~3명씩이나 고용할 필요가 없어. 그러므로 장사가 순조롭게 잘 되면 아무래도 사람의 손이 필요해지므로 종업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히토리 씨는 처음 사람을 고용할 때는 분명 변변치 않은 사람만 온다며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종업원을 두고 가르쳐 일을 시키려고 생각하면 반드시 가르쳐야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만 온다네. 그런 사람은 일일이 가르쳐야 되고 능숙해지기도 힘들지. 아무리 가르쳐도 변변하게 일을 못해 주인을 고생시키다가도 고생이 끝나갈 무렵 일을 그만두어 더욱 힘들게 만든다네. 사람은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수없이 그런 경험을 되풀이하지. 종업원을 고용해본 경험이 적을 때는 종업원을 가르치자라든지 키우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고용해보면 사람은 가르쳐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차츰 깨닫게 됩니다. 한 번만 가르치고 주의를 주면 일도 잘하고 똑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으며 근무 태도도 성실한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르쳐도 이를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지각이나 무단 결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고용하는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클 사람은 크고 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다는 뜻이죠. 이런 이치를 모르면 아무리 애써도 쓸모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소용없는 사람만 계속 고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께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히토리 씨는 말하고요. 바른 길로 가면 역경 뒤에 대가가 있지만 틀린 길로 가면 역경을 넘어도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히토리 씨는 앞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고치라는 신의 계시입니다. 종업원을 고용해본 경험이 적은 사람은 종업원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능한 상인이 되면 사람을 가르치는 일도 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는 것은 무모합니다. 이런 이치를 알게 될 때까지는 쓸모없는 사람이 몇 번이고 찾아오죠. 이것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영자의 입장에 초점을 둔 이야기지만 직장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직으로 승진해서 처음으로 부하 직원을 둔 경우에도 그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죠. 즉 부하 직원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역시 가르쳐야 쓸 수 있는 직원만 자기 밑으로 배정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이 일은 되풀이되죠.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소용없는 부하가 오는 일도 없어지므로 빨리 일을 터득해야 합니다.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사람을 고용할 때 고생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쳐서 키우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처음 사람을 고용할 때 아무쪼록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 찾아오는 시련 2. 때로는 해고가 최선의 배려다. 쓸모없는 사람이 계속 찾아올 때와 종업원을 해고할 때는 똑같은 이치라고 히토리 씨는 말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처음에는 해고하기 어렵지. 해고는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간신히 한 사람을 해고시키더라도 또 그런 사람이 찾아온다네. 그러나 해고는 당연한 일이야.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이 나쁘듯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종업원 역시 나쁘지.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네. 처음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은 해고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제껏 자신이 고용되는 쪽이었기 때문에 해고는 나쁘다는 인식에 박혀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있으면 해고하는 편이 나은 사람들만 찾아와서 일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이토 씨는 또 이렇게 말하죠. 사실 해고도 일종의 사랑이자 배려라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맞지 않다는 뜻이므로 다른 곳을 찾도록 해주는 편이 좋지.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찾아주려면 맞지 않는 일을 빨리 그만두게 하고 그 일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네. 고용하는 쪽도 마찬가지야. 그 일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려면 맞지 않는 사람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 없죠. 고용하는 쪽과 고용되는 쪽 상방은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맞지 않으면 빨리 다른 것을 찾아야 하고요. 히토리 씨 식으로 보자면 자꾸 힘겨운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신이 내리는 시련입니다. 종업원을 가르쳐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 일에 맞지 않는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신께서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쓸모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쓸 수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또 맞지 않는 사람은 빨리 해고시키는 것이 오히려 배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의외로 쓸만한 사람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습은 그만해도 된다고 신이 판단했기 때문이죠. 즉 신은 고용하는 사람의 성장 정도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고요. 관리직이 되면 그 일에 맞지 않는 부하 직원을 필사적으로 가르쳐 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 사람은 그 부서에 맞지 않으므로 해고하지 말고 부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므로 고민만 하지 말고 잠시 그대로 두었다가 가능한 빠른 기회에 다른 부서로 보내는 편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지도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장의 조짐이 보일 것입니다. 자신의 지도력을 과신하지 맙시다. 맞지 않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은 배려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분명 쓸만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와우. 있는 것부터 제대로 활용하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입지 조건이 나빠서 손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면 전국을 뒤져서 당신 가게보다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데에도 손님이 모이는 가게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가게는 절대 없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나? 이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입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의 입지 조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상 조건이 좋고 나쁨을 말하기 전에 손님을 모으는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입지 조건이 나쁘다고만 말하는 사람은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불평과 핑계만 찾습니다. 히토리 씨는 또 이런 말을 덧붙이죠. 입지 조건이 나빠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큰 길로 가게를 옮기면 이번에는 경쟁 가게가 많아서라고 말하지.
입지가 좋은 곳에 가면 경쟁 상대가 많고 경쟁 상대가 없는 곳으로 옮기면 손님이 없다면 어떤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겠나? 변명 찾기에만 머리를 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만 눈에 보인다네.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장소라면 경쟁 상대가 적다. 경쟁 상대가 많은 곳에 유동 인구가 많다. 이런 식으로 그 장소의 좋은 점을 찾는데 힘써보게. 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 상인의 지혜라네. 본래 입지에 좋고 나쁨이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일 뿐으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 지나지 않죠. 그래서 히토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인이라면 입지가 나쁜 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네. 손님을 모을 때에도 조금 외진 곳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든지 와주신 손님에게 이런 먼 곳까지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차 한잔 대접해보게. 일반적으로 차를 잘 대접하지 않는 서점과 같은 곳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손님은 감격할 걸세. 그렇게 되면 가까운 서점에 가는 것보다도 훨씬 마음이 편한 그 가게로 가지 않겠나? 이것은 그 입지 조건에서만 가능한 일이야. 있는 것을 살리고 불평하지 말게나. 현재의 입지는 분명 나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선 그 특징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다. 유동인구가 적은 장소의 특징을 잘 활용한다면 평범한 장소보다 가게의 특징을 만들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을 활용하라는 말은 장사의 기본 자세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와 지혜를 쓴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표현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자영업을 예로 들었는데 상인이라면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있지 않도록 해야 하죠. 있는 것을 활용한다. 이 말을 명심하고 나쁘게 보이는 조건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